그럼 지금부터 호남권 찾아가는 지역균형 뉴딜 투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행정안전부 지역균형 뉴딜 추진단 손우승 사무관입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현장인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개최하는 첫 번째 찾아가는 지역균형 뉴딜 투자 설명회입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균형 뉴딜 관련 유망 기업들과 사업들에 대한 소개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과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대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며 소멸 중인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행사에 참석해 주신 귀빈들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HB 인베스트먼트 이승문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인라이트 벤처스 박문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식회사 TDL 김유신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식회사 가운셀 이원재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식회사 SMRE 정경원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 발전단지 운영사업소장 이상종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주상공회의소 윤방섭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지역균형 뉴딜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을 잘 못 맞춰서 박수를 두 번 치게 만드네요. 예,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입니다. 예, 또 박수가 치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저희들이 찾아가는 지역균형 뉴딜 권역별 투자 설명회 첫 번째 호남권 설명회를 하게 됐습니다. 관심을 갖고 자리에 참여해 주신 우리 운용사 두 분하고 기업 관계자 여러분 굉장히 반갑습니다. 또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생중계를 보고 계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특별히 바쁜 일정에도 송하진 도의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두 번을 뵙게 되는데요. 전북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호남권의 여러 일들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뵙게 돼서 그런지 오늘은 별로 반가운 기색이 아니어서 이제 예. 그럼 반갑다는 뜻으로
지사님만 박수로 한번 쳐주시면 제가 예, 고맙습니다. 실제 우리 전북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미래 농업 그리고 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사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인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의 주요한 내용을 실제 전북에서 지사님께서나 또 오늘 이렇게 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안내를 해주신 상공회의소 유 회장님 등 많은 기업인들이 함께 해줘서 저는 한국판 뉴딜의 제대로 된 모습을 전북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장 앞장서고 있는 지사님께서 또 참석해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즈음에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지역이 소멸되고 지방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서 창의적으로 만들어가고 제안하는 것 등을 적어도 국가적 산업으로 국가적 사업으로 만들어서 재정이 할 수 있는 역할 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 저희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역균형 뉴딜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판 뉴딜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큰 두 개의 축이 있다면 실천하고 또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지역균형 뉴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각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서 추진하는 창의적인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성공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지역균형 뉴딜을 작년에 한국판 뉴딜을 설정하면서 또한 주요한 의제로 만들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구호와 슬로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천되고 실현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178건의 사업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자체에서. 그 제안을 내년 예산이죠. 각 부처의 사업으로 그중에서 14조 9조 원 정도를 15조 정도의 사업을 부처 예산으로 이미 반영을 시켰습니다. 물론 부처 예산으로 반영한 것이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적어도 이와 같이 지자체에서 신청했던 사업에 대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도 약 30개 정도의 32개 사업을 신청해서 그중에 17개 사업이 현재 부처에서 사업으로 확정돼서 앞으로 내년 지방 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약간의 과정은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그동안 정부에서 결정하고 또는 중앙부처에서 결정했던 그런 사업이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스스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이 제대로 된 성장의 동력이다라고 생각하고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도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업을 이 많은 민간 기업과 이 많은 공적 기관이 다 수행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게 되는 민간의 자금이 한국판 뉴딜에 반영될 수 있는 한국판 펀드를 설계해서 저희들은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을 하겠지만 약 4조 원 정도의 현재 펀드가 예정되어 있고 상당 부분은 이미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펀드를 활용하는 기업이 또는 때로는 지자체가 적어도 지역균형 뉴딜 취지에 맞아야만이 저는 대한민국의 성장이 골고루 잘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펀드가 다른 펀드처럼 그 기업의 효용과 그냥 단순한 투자의 효율만 따진다면 때로는 그 성장이 쟤들이 이야기하는 적어도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방의
소멸을 초래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불균형적인 성장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4조 원의 펀드 성공을 또 한편으로는 지역균형 뉴딜, 즉 지자체가 적어도 함께하거나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함께하는, 적어도 참여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노력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펀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조건 중에 하나를 지역 투자 조건을 넣어서 그 펀드의 운영을 해 주입사라고 요청을 드려서 상당 부분 그 성과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성장이 아니라 적어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그게 몇 번 강조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골고루 성장하는 그런 펀드의 활용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오늘 설명에도 오늘 오신 분들이 모든 그 펀드에 대한 내용이나 우리 전북 또는 지역에 있는 모든 기업을 대변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 맞게 이 펀드에 참여도 해주시고, 또 펀드 운용사 분들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이 실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면 우리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로 승화돼서 발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아까 사회자분께 설명을 하셨지만 2021년 산업부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에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수소 연료전지 전문기업 가온셀, 그리고 신안 8.2기가와트 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참여기업인 SMR이 2019년 조달청 기술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된 소재 부품 기업이죠. TDL, 그리고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의 핵심인 제주에너지공사 모두 제가 말씀드린 그린 뉴딜 내지 디지털 뉴딜의 중심에, 특히 그린 뉴딜의 중심에 있는 기업으로서 저는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 제가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적인 경영사 축사에서 이 기업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또 성공을 기원해도 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제가 해야 될 일이 당연히 그런 일이라고 더 말씀을 하시던데, 아무쪼록 오늘 주어진 시간에 좋은 성과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균형 뉴딜의 또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운영자 여러분께서도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든다라는 심정으로 오늘 참석한 기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인 여러분 또한 많은 운영사들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사업 설명 또 실제 여러 가지 효과를 내는데도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설명회가 실제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는 성과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하진입니다. 우선 오늘 호남권 찾아가는 지역균형 뉴딜 투자 설명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에 맞이 않습니다. 각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진두지하고 계신 우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님이 그저께도 우리 전북에 왔었습니다. 우리 완주의 청년마을 발대식에 오셔서 상당히 오랜 시간 머무시면서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사안들에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루 만에 또 오신 거죠. 대단한 열정이죠. 그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해서는 아까 장관님께서도 수치를 직접 언급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약 1178개 사업이 됐는데 반영률이 60%에 가깝습니다.
최종적인 확정의 단계가 남아있긴 하지만은 정부 차원에서 각 지역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균형 뉴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로 32개 사업을 했지만 실제 요구되어진 액수보다 어떤 경우는 더 많이 또 반영되기도 합니다. 제가 어차피 이제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또 우리 교부세가 도착을 했어요. 우리가 요구원보다 어떻게 더 보내는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14개 시군해서 약 한 14억 정도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0억이 넘게 왔어요. 우리 도로만도 50억이 넘게 왔습니다. 우리 장관님한테 박수 한번 여러분 힘차게 쳐주십시오. 또 뉴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33조 원 어제 이제 국무회의 통과했지 않습니까? 8대 2로 중앙과 지방이 이번에는 돈을 나눕니다. 물론 대상자도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지방에다가 돈을 다 대라는 게 아니고 교부세를 또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서 그러니까 사실상은 국가가 다 해준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우리 도 같은 데도 보니까 내려오는 돈에 다 안 써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는 장사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정부가 나름대로 정말 신경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세히 알기 쉽게 보도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지도자급에 속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를 하시라고 믿고 주변에 이런 상황을 설명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투자 설명회는 뭐 이미 장관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듯이 지역균형 뉴딜하고 참여 기업들을 이렇게 알려서 투자를 어떻게든 확대해 나가보자 뭐 이런 뜻으로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제 우수한 기술하고 잠재력을 보유한 우리 지역 기업들이 발전의 계기를 이런 때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또 운용사들은 국민들이 믿고 맡기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석 같은 기업들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정책형 펀드는 아까도 4조 원 말씀하셨지만 1년 만에 펀드 금액 1조 원을 돌파한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 균형 뉴딜 차례에 있어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잘할 수 있는 곳, 친환경 미래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ICT 융합 신산업이라든지 저는 제가 그저께 제가 취임 3주년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라북도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는데 제가 올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산업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고 프론티어 사업들, 신산업들은 우리가 먼저 선점함으로써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겠다 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또 도민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경제 분야에서 선도적 입장에 있는 분들이니까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전라북도가 과거에 정말 어려웠던 그런 시절을 끊고 새 시대만큼은 앞장서 나가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해철 장관님 오신 걸 환영에 맞이하면서 함께해 주신 모든 기업인들, 기관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본격적인 투자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장관님과 이제 지사님이 아까 전에 언급하셨던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서 펀드와 함께 중심이 되는 또 하나의 축인 지역균형 뉴딜 국비 요청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라북도 국비 요청 현황에 대해 강승구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먼저 국비 요청 사업 설명에 앞서서 개괄적으로 지난 1월에 저희 전라북도에서 전북형 누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이것에 대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1월 그린 뉴딜 1번지 생태 문명의 수도 전라북도라는 비전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은 2025년까지 총 20조 7,800억 원을 투자해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25년까지 50% 달성하는 재생에너지 2550 실현 등을 목표로 총 3대 정책 방향 9개 분야 27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현재 활발히 전북형 누딜 종합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추진 전략은 먼저 디지털 분야에서는 저희 도는 아무래도 농생명, 전통문화 자원 등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IT, 소프트웨어, 홀로그램과 융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린 분야에 있어서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등 특화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저탄소 경제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5년간의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상황을 정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역균형 뉴딜 국비 요청 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재부 행안부 균형위로 구성된 지역균형 뉴딜 컨설팅단을 현재 정부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 연초에 한국판 뉴딜과 정합성이 있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해서 사전 절차를 거친 지자체 사업을 22년 예산안에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 행안부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장관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 사업에 저희는 32건의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일부는 부처 반영이 됐고 또 저희가 계속 노력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처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사업이 조금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런 확보가 되지 않고 또 부처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논리와 사업 내용을 보완해서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저희들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중에서 다 저희들이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 중에서 특히 저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에 대비해서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통합 실증하는 기반 구축 사업인 재생에너지 디지털 투입 및 친환경 교통 실증 연구 기반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건 현재 적정성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작업 효율화와 생산성 증대 및 국산 농기계 품질 향상을 위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사업을 현재 대비 타당성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지역에 이미 구축된 실증 인프라에 이어서 추가로 실제 도로에서 실증 단계 구축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차 모빌리티 실증 단지를 추진 중인 새만금 모빌리티 실증 지역 조성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님께서 지역균형 뉴딜 예산 반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행안부 지방자정경제실장 박재민입니다. 지역균형 뉴딜 관련해서 지자체 국비요청 사업 예산 반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1,178개 사업을 신청을 했고 여러 단계 검토 절차를 거쳐서 5월 말에 부처 예산안 편성 결과 총 360개 내역 사업 14.9조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1년 대비 3.5조 원이 순증 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요청 사업 중에서 지역균형률과의 정합성이 부족한 일반 사업 예산도 10.2조 원이 부처 예산에 일단 반영이 되었습니다. 전북의 요청 사업 반영 현황은 총 32개 사업을 요청을 했었고 현재 부처에서는 17개 사업 1,476억 원을 편성을 해서 재정당국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재생에너지 수호 분야, 농생명 분야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사업 위주로 국비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 부처에서 2차 검토할 때 수용 곤란이었던 사업들도 최종 요구 단계에서는 반영이 되는 등 반영률은 저희가 보기엔 낮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전북형 뉴딜 핵심인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또 수소 관련 사업,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다수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방안은 저희 예산 확보를 21년도 올해 지역균형 뉴딜 예산 7.9조 원을 넘어서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 22년도 예산의 당초 중기 규모가 있습니다. 21조 정도인데 이것 대비 감액분이 저희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또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제출된 사업 그리고 또 신규 대상 사업으로 지자체의 컨설팅 수요를 받아서 기관 합동으로 찾아가는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컨설팅 결과가 재정당국의 심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7월 내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완료하고 각 부처의 반영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 추가 발굴과 관련해서는 균형 발전 강화 관점에서 시군구의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균형위와 공동으로 20개 내지 30개 정도 추가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자체 국비 요청 사업들 중에서 뉴딜과의 정합성이 낮은 사업 중에서도 지역 소멸 대응이라든가 지역 균형 등 재정당국이 관심을 갖는 이슈는 연계를 해서 별도 관리해 나가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시도별로 국비 반영이 필요한 사업을 두세 건 정도 발굴을 해서 정부안에 반영토록 하고 일정상 반영되지 못하는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역균형 뉴딜 예산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행사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 투자 설명회 발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발표를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질의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마지막 Q&A 세션에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정책형 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우수한 지역 투자 사례 및 투자 운영 방향이라는 주제로 펀드 위탁 운영사에서 준비한 발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방문수 인라이트 벤처스 대표님께서 기술 창업형 기업 투자 사례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라이트 벤처스의 박문수입니다. 저는 광주시와 대구시가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성장금융과 함께 결성한 지역 뉴딜 펀드인 달빛 혁신창업 성장지원펀드를 대표 펀드 매니저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 잠깐 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주제에 대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뉴딜 관련 투자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잠깐의 문제 의식과 또 운영사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 그리고 투자 사례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뉴딜 균형 발전을 얘기할 때 누구도 안티 세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처음 취임하시면서 산업 정책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친환경 발전에 대한 얘기였고 두 번째가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이런 경향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 투자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또 별로 큰 기대가 없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업계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 지역 투자는 되게 힘들고 또 그렇다고 수익성이 굉장히 크지도 않다. 너희는 왜 이렇게 지역을 많이 다니냐? 다니는 게 정말 효과가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솔직히는 많이 듣습니다. 지역 투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단순히 수익성만 포커스를 맞춰서 전략을 잡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역 투자를 하면 그렇지만 분명히 큰 효과가 있는 것도 그 지역의 어떤 생태가 바뀌고 지역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바뀌어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 지역 뉴딜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맞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명감들도 일정 부분 필요한 영역이 지역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정부의 자금 또 민간의 자금을 모아서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을 또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투자에서는 또한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자체에서의 지원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와 계시지만 지자체에서 어떤 전방위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지역 투자 부분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의 시장의 실패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지자체 쪽에서의 기업의 어떤 초기 기업 아니면 중기 기업 그리고 점점 커가는 어떤 이 스케일업 부분에서도 지자체에서의 지원은 또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너무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투자와 관련해서 그렇지만 저희가 투자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적인 관점은 기업과 사업화 부분입니다. 저는 기업 앞에는 대기업, 사업화 부분에는 기술 사업화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쪽에서는 기술 중심 기업이 수도권 중심에서는 아이디어 중심으로 해서 어떤 플랫폼 기업이 된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오히려 기술이 있고 그래서 어떤 약간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어떻든 또 제조 시설과 어떤 인프라가 있는 그런 식의 투자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과의 연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표는 이제 그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에서의 어떤 이 대기업들이 본사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특히 지역에 꽤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던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의 본사는 다 서울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간단한 소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투자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PLG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그 오토바이 중심의 라스트 마일 물류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고요. 구축한 상황에서 저희는 초기에 소액의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저희가 5억 원의 투자를 했고 팁스 과제를 통해서 6억 원의 과제 지원을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롯데그룹하고의 어떤 연계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롯데에리아라든가 롯데쇼핑의 물류 부분을 이 PLG라는 기업이 같이 가져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사업화 부분이 구체화됐고 이 광주 쪽에만 머물러 있던 것들이 수도권과 또 다른 지역으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는 한 30억 정도의 어떤 투자를 받으면서 계속 스케일업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역의 기본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반에서의 어떤 확대 부분에서 대기업과의 연계 그리고 후속 투자 저희가 초기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한 3, 4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으로 30억의 펀딩이 이루어졌고요. 그분들이 또 투자자에게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에임트란 기업입니다.
여기는 삼성전자의 스피노프 팀입니다. 그래서 냉장고의 진공 단열 기술을 하고 있던 부분을 가지고 와서 바이오 물류나 또는 정수기에서, 그리고 특히 히트친 거는 바로 이 부분인데, 이제 폐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소재를 만들고, 이 소재를 가지고 진공 단열 소재를 했고, 이거를 저 위에 있는 혹시 쿠팡에 주문해 보시면서 혹시 신선 물류 부분을, 신선식품을 주문할 때는 재활용하는 박스로 주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에임트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매출액이 2, 30억밖에 되지 않다가 작년도에는 160억 정도 매출을 달성했고, 올해는 솔직히 이 부분들이 더 가속화되면서 30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꼭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기에 회사가 지역에서 만들어질 때 지역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고, 거기에서 맨 처음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원래는 서울에 있는 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었고, 계속적으로 지역에서 지자체가 메인인 펀드에서 투자가 이루어졌고,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까지 투자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한국산업은행이나 롯데벤처스 같은 다른 VC가 함께 투자를 하면서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역의 어떤 산업단지를 한 3,000평 정도로 분양받아서 사업을 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방위적인 지원을 지자체에서 이뤄냈고, 그런 부분들이 회사의 성장에서 중요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캐플릭스라는 기업입니다. 혹시 제주도에 여행 가시면 혹시 렌터카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렌터카 부분을 디지털화해서 바로 핸드폰이나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금액을 예약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지불까지 끝내고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32억 정도 하던 것을 2019년도에 142억 정도 매출을 했고요. 이때 시리즈 A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때 소액을 투자를 같이 했고요. 작년도에 243억 정도 매출을 했고, 올해 추가 펀딩을 해서 30억 정도 펀딩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때 함께 했고요. 그러면서 올해에 지금 코로나와 함께 제주도 여행이 굉장히 확산되면서 작년도 243억 매출하던 거를 1, 4분기에 87억 정도, 2, 4분기에는 거의 250억가량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자기들의 렌터카 서비스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니까 그 다음으로 확장하고 있는 건 모자이카라고 하는 내륙 쪽에서의 렌터카 서비스, 그리고 카페 패스나 제주 패스 맛집 같은 또 다른 산업 영역으로의 확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펀딩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제주 패스라는 기업, 이 캐플릭스라는 기업을 보고 있으면 지역의 어떤 특화 산업 부분을 잘 잡았고, 그 특화 산업을 디지털화하면서 어떤 산업혁명 부분에서의 어떤 4차 산업혁명 부분에서의 포인트를 잘 잡고서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시장 기회를 잘 잡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쉽게도 장표에는 넣지 못했는데, 제가 저희 인네트에서 투자한 게 아니라 전 직장에서 투자한 거라서 넣지 못했는데, 전주에도 투자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비나텍이라는 기업으로 전주에서는 꽤 유명한 기업을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전 직장에서 10억 원에 투자를 했고요. 그 회사가 2013년 7월에 코넥스 시장이 개화하면서 코넥스 시장에 첫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코스닥 상장까지는 작년도에, 물론 되게 축하할 일이지만 그 회사가 이제 EDLC라고 하는 부품 소재 전문 기업이었고, 그래서 VC가 첫 투자를 한 게 2010년이었는데 이제 그게 10년이 지나서 이제 IPO를 했습니다. 좀 되게 아쉬웠습니다. 저희는 산업은행에서 투자받은 펀드에서 투자를 10억을 했었는데 IPO까지는 기다릴 수 없었고, 결국은 이제 저희는 회수를 할만 했고 그 뒤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 기업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 기업, 특히 부품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게 상장할 수 있는 어떤 길들을 열어줄 수 있다면 이 지역 투자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수한 지역 투자 사례를 보면서 지방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좀 극복하고 지역 우수한 기술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발표를 준비해 주신 박문수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역의 우수한 기업들과 사업을 소개하는 첫 번째 찾아가는 지역균형 뉴딜 펀드 설명회 행사로서 지역 기업들과 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든 분들의 염원을 이제 사진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전해철 장관님과 송하진 도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에 참여해 주신 위탁 운영사 및 기업 관계자분들도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잠시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 세션에서는 두 번째 펀드 위탁 운영사인 HB 인베스트먼트의 발표에 이어 지역별 우수 기업들의 발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2부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2부 세션의 시작으로 이승문 HB 인베스트먼트 이사님께서 뉴딜 펀드 투자 운영 방향 및 지역 투자 사례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호남권 찾아가는 지역 균형 뉴딜 투자에 설명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에서 이제 인라이트 벤처스의 그 박문수 대표님께서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저희도 저희 회사와 그다음에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투자 방향,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그 전라북도에 투자한 투자 회사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그 HB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용사인데요. 운용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999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현재 9개 펀드로 한 4천억 원 정도 운영하고 있는 업력 22년의 중견 창업 투자 회사입니다. 저희도 지방 쪽에 그 투자 기업들 검토를 많이 하게 되고요. 오늘도 여기 뒤에 좀 업체 중에 TDL이라고 저희가 검토했던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좀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일단 그 운용 철학이 기본적으로는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회수를 하고 회수한 다음에 또 재투자까지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 시스템을 통해서 그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이렇게 해서 뭐 경영 지원부터 투자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저희 팀 구성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VC 업계에서는 그 여성 대표님이 그렇게 흔하진 않는데요. 저희 쪽은 이런 그 좀 흔하지 않은 케이스에 해당하는 운영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박하진 대표 여성 대표님을 필두로 하여서 현재 전문 심사역 8명이 있고요. 보시면 다양한 분야에서 그다음에 다양한 투자 경험을 가지고 그 투자에 대해서 풍부한 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펀드 내용입니다. 9개 정도 펀드를 실제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주요 펀드를 보시면 그 펀드 주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목적이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R&D부터 그다음에 청년 창업, 일자리 창출 및 기술 금융, 그다음에 4차 산업 이렇게 지금 현재 결성돼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초에 여기에 지금 후원으로 돼 있는 한국성장금융에서 앵커를 선정을 해주셔서 지금 500억짜리 펀드를 결성 중에 있습니다.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주제와 맞게 뉴딜 서비스로서 지역과 그다음에 그 디지털 그린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뭐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지역 펀드도 많이 결성을 했었습니다. 여기 아까 제주 에너지 공사에서도 오셨듯이 제주 튜브 벤처 투자 조합도 결성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경기 창업 보육 펀드 이런 것들도 결성을 해서 운영했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지역적인 펀드 투자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투자한 분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펀드 결성부터 그다음에 딜 소싱까지 다양한 정부 및 산업계 유관 기관들과 그 관계를 맺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투자한 내역들을 보시면 IT, 바이오, 소부장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뭐 지역 투자도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업력 22년 동안 381개 기업에 투자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기업 투자가 이어질수록 더욱 많은 투자 트랙들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는 운용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뉴딜 펀드 투자 방향에 대해서 좀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딜 펀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시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밀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쪽에서도 저희 운용사에서도 이런 것들에 발맞추어서 현재의 시대 흐름, 그러니까 총 인구 혼인 감소라든가 그다음에 출산율 저하 같은 이런 그 인구 성장성의 저하, 그다음에 그 역동성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 뭐 디지털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기업에 대한 그 초기 투자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기업들이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 투자와 그다음에 경영 지원 같은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산업에서 이뤄나갈 수 있는 대변혁에 같이 참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작년에 투자한 저희 SW 케미컬즈라는 회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군산 대학교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나노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개발하는 회사고요. 나노 다이아몬드가 뭐냐고 하면 그 다이아몬드 중에서 탄소 상본을 가지고 있는 10나노미터의 이하의 크기의 초결정 분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일단 초고강도이고 높은 열 전도성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많이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국내 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현재 SW 케미컬즈가 기술 개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투자 유치 현황은 설립이 19년 1월에 하고 나서 19년 8월에 시드 투자를 받았습니다. 1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 1년 전 20년 6월에 저희를 비롯한 그 정부 기관들, 산은캐피탈이라든가 기술보증기금에서 함께 투자를 진행을 했던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 후가 됐고요. 네,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협력 관계도 되게 많이 잘 되어 있고 구축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뒤에서도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그 전라북도랑 남원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 공장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했고요. 특히 여기에 원재료의 주요 성분으로는 그 페타약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페타약을 활용을 해서 낮은 단가로, 그다음에 그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그 연구 개발에 대해서 고도화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국가핵융합연구소라든가 아니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들 같은 기업, 그 정부 그 산하 기관들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SW 케미컬즈를 투자하게 된 경쟁력을 뽑았던 것 중에 하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방 기업이라서 이렇게 뽑은 것보다는 오히려 그 지방 기업 안에서도 경쟁력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투자까지 결정했던 그 회사였고요. 그 첫 번째가 그 기술력 보유였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그 박문수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지방 기업이더라도 지역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더라도 회사 자체의 기술력이라던가 아니면 성장성이 없다고 하면 투자자로서 그리고 뭐 옆에서 지원하는 지원자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SW 케미컬즈는 현재 그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속의 대표이신 이승환 대표가 그 다수의 이런 나노 기술 관련한 그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생산에 대한 총괄까지 맡았던 이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이랑 그다음에 노하우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그 글로벌적으로도 그 순도 제어, 이런 지금 나노 다이아몬드는 순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순도 제어 기술을 탑 티어 수준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단순히 기술력만 있다고 회사가 잘 성장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여기도 원재료 기업이기 때문에 그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결국은 매출을 일으켜야 회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결국 상용화가 되게 중요하고요. 대표님께서 아직 초기 기업이긴 했지만 그 프리 A 시리즈의 초기 기업이긴 했지만 대표님이 이런 마인드가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들을 좀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요. 이게 뭐 단순히 그 정부 산하기관들과 기술 고도화뿐만이 아니라 내부 인력 충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평소에 많은 분들을 만나셨고요. 협력기관 중에 데려오실 수 있는 분들을 사전에 좀 컨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저희가 투자가 들어가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데려오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C레벨 쪽에서 혼자서도 충분히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분들을 데려오셨습니다. 단순히 뭐 그 기존 직장에서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공감을 하셔서 지금 뭐 서울 지역에서도 내려오시고요. 지방 기업이긴 하지만 그리고 관련 부처나 뭐 산업에서도 좀 관심이 생겨서 비전을 공유하고 싶다고 하면서 합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사항이었는데요. 일단 뉴딜 기업입니다. 그 폐탄약이 국방부에서 엄청 많은 폐탄약이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한 1,600, 1,700kg, 그다음에 6.25부터 이루어졌던 그 폐탄약들이 엄청 많이 있고요. 근데 이런 폐탄약들이 그 활용 가치가 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그 처분 비용, 소각 비용에서 엄청 많은 비용들이 들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처분에 대해서 엄청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사에서 그 SW 케미컬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렇게 좀 그 사전적으로 육군본부, 국방부에 태핑을 했고요. 그 태핑 결과 이런 그 폐탄약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행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그 폐탄약이 단가가 되게 낮습니다. 아무래도 국방부에서는 오히려 비용을 들여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여기서 처리를 해주면서 비용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로 이제 줄 수 있었고요. 회사에서도 이렇게 보급된 원재료를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단가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었고 이런 단가를 바탕으로 그동안 진출하지 못했던 산업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화장품이라던가 뭐 바이오 기업들 이렇게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그 프리 A 시리즈에 투자하고 나서 회사는 1년 동안 다양한 많은 사업들을 했고요. 첫 번째가 공장 부지 확보입니다. 지금 이제 투자 협약서를 보시면 그 전북 남원에 산업단지가 하나 생성이 됐는데요. 그 산업단지에 그 1만 평 규모로 지금 SW 케미컬즈가 이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랑 그다음에 남원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약을 해주겠다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도 이제 협약서로 받았고요.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그동안은 이제 그 기술력에 대해서 좀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래서 일단 테스트용으로만 이제 납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술력이 많이 고도화됐다는 생각과 그다음에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그 국방부에서 보유한 그 폐탄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협약서도 또 받았고요. 그리고 현재 이런 그 앞에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내부 충원된 인력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가격 협상 및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다이셀이라고 하는 일본 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효성 같은 대기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강남 제비스코라고 하는 그 페인트 기업들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과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하고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SW 케미컬즈 같은 경우는 지방 기업이긴 하지만 이런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기술력, 그다음에 상업화,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 높은 좀 가중치를 부여를 하면서 투자가 진행됐던 회사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뉴딜 펀드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그때도 좀 오늘 참석하신 회사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많은 기업들을 좀 검토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대한 우수한 투자 사례들을 통해서 지역균형 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 준비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역별 지역균형 뉴딜 우수 기업들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현재 저희가 앉아 있는 전라북도에 소재한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가운셀의 이원재 부사장님께서 연료전지 사업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가운셀 이원재 부사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한 투자 설명회에 저희 가운셀을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주식회사 가운셀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수소 연료전지 전문 회사에서 갑자기 메탄올이라는 것이 화두가 제일 먼저 떴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만든 이 모든 자료들은 저희들이 이미 지난 수십 개의 투자사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질문들을 종합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답변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서 만든 자료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전 세계가 물론 뭐 저희 나라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무한정한 에너지인 수소 에너지를 사용해서 전 세계 앞으로 미래의 에너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본 제로라고 하는 그 자체가 2050년을 목표로 해서 2020년, 25년, 3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상은 그 유럽에서 있는 지금 카본 제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포럼에 임원으로서 다시 참석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그 전 세계에 있는 그 산업군들,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클린 수소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클린 수소를 가지고 마지막 최종 제품에 있어서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의논이 분분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에너지 손실이 적은 최종 제품들을 만들고 산업군들을 만드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수소들은 저장 보관이 굉장히 힘들고 자연 상태에서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수소 스테이션 하나를 만드는데 땅값 빼고도 보통 한 2억에서 3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유지 비용만 2.5억 정도, 2억에 3억 정도가 또 들어가고 또 거기서 그것을 갖다가 하더라도 지금 있는 가솔린 자동차 주유소에 비해서 한 6분의 1 정도밖에 충전을 못 시키는 그러한 단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운용을 하는 그 연료 중에서 암모니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메탄올이 새로운 그 대안으로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수소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으면은 메탄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카본 제로가 아니라 카본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이런 역할이 있는 대안 때문에 이 메탄올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소에서 추출시킨 클린 그린 메탄올로서 말하자면 사업을 하자라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뭐 아시겠지만 연료를 어떤 것으로 쓰느냐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연료 속에 들어있는 그 수소가와 수소 이온과 또한 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있는 수소의 이온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스택에서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거기서 에너지를 끄집어낸다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저희 가온셀은
여러 가지 수소 연료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온형으로 해서 보통 200도 미만으로 돌리는 것들이 있고 또 고온형으로 해서 분산 발전형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DMFC라고 하는 메탄올을 위주로 해서 하는 연료전지에 대해서 세계에서 아주 초격차를 이룰 만큼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일반적으로 직접 수소 연결 방식으로 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폭넓게 지금 기술이 확대되고 있는 PMFC 방식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독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연하게도 물론 시작 자체가 보통은 연료전지를 정체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료전지에서 전기가 베리에이션 있게 이렇게 변동되게끔 끄집어내는 것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희들은 시작 자체를 모빌리티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설명하겠지만 정치형, 이동형 모빌리티를 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세계에서 최고급, 최상위의 계층 말하자면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상업적으로 가장 잘한다고 하는 독일의 SFC에 비해서는 한 4배 정도의 저희들이 크기의 스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그걸 통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 그 운전 제어 로직 같은 걸 했기 때문에 통합 시스템을 갖다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고 그것 자체로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가 원래 시작이 배터리 회사로 백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토로라에 저희들이 100% 저희 그 셀폰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를 저희들이 공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배터리와 함께 41개 되는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에서 제일 큰 그룹에서도 연락이 와서 그 특허를 쓸 수 있냐고 그러길래 저희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지금 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나타내냐 그러면 단순하게 저희들이 대기업이 만약 들어온다고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스택을 갖다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갖다 만 시간이면 만 시간, 몇만 시간을 돌려봐야 되는데 그 돌려보는 제어 로직이라든가 운전 로직 같은 것은 저희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요 제품들입니다. 저희들 DMFC 시스템으로서 아까 이야기한 포터블용,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최초에 만든 그 1kW급 독립 발전용 정치형이죠. 백업전은 1.5kW급이 있고 한국에서 단 하나 있는 PMFC, DMFC 지게차 양쪽 다 지게차 제조업체고요. 전 세계에서 단 하나 있는 DMFC 지게차 제조업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또한 하고 있는 게 그 골프카트용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패신저 카는 저희 일반 자동차는 저희들이 전기 자동차로서 우선 몇십 년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기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그 화석 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TCL을 따지자고 그런다면은 뭐 1에서 100을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 배터리가 가진 것은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메탄올이 가지고 있는 그 연료전지를 따지면 밑에 있는 10 정도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에너지성이라든가 덴마크에 있는 왕립 그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까지 발견된 친환경 그 연료전지 중에서 DMFC가 가장 적게 나온다. SOS, NOx, SOx 이런 것들이 적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 PMF 시스템으로서 저희들이 울산에서 있는 이 울산 특구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주관사로서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 5kW급 지게차용 파워팩이라든가 AGV용 파워팩도 저희들이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원래가 배터리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터리를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납품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저희들이 한국에서 가장 큰 블랙박스 보조용 배터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배터리 노하우를 통해서 지금 전국에 있는 특히나 스타트업들, 모빌리티에 속한 스타트업들이 저희에게 ODM 내지는 OEM으로 생산 의뢰를 해와서 그쪽에 있는 분야가 지금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수소 연료 지게차,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수소 연료 지게차를 상용화를 하고 양산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물론 아주 미미한 수준의 양산입니다만은 그걸 비교해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DMFC로 본다 그러면은 가장 상업적으로 잘하는 독일 SFC가 있는데 용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상업적으로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우르자는 어느 정도 용량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중국에서 그렇고 별로 활동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수소 연료 지게차로서 가장 활동적으로 강하게 하고 있는 게 플럭파워입니다. 이번에 플럭파워는 한국의 지사도 만들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SK와 투자 협약서도 해가지고 뭐 몇 조 진행도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게차를 갖다가 한 3만 5천 대 정도 저희들이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장단점이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중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지게차를 따지더라도 지게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래 클래스로 따지자면 1, 2, 3, 4, 5가 있는데 4, 5는 라이센스 플레이스를 붙여가지고 도로에서 운행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 클래스 1, 2, 3는 1, 2, 3은 실내에서만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내에서는 모든 환경법상 내연기관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까지는 대부분이 납축 배터리였습니다. 납축 배터리가 가진 그 단점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환경 오염이 심하고 그리고 시간이 따라서 그 효율성이 굉장히 빠르게 저하고 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는 지게차에다가 리튬 배터리를 집어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리튬 배터리도 지게차에도 보자 그러면 뭐랄까 충전 시간이 우선 서너 시간 가져야 되고 또한 가지고 있을 때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걸 쓰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100대만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30대 정도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그 단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에 따라서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장기간 한 10여 년 정도를 쓴다고 생각하면 리튬 배터리는 또 그걸 쓰면 바꿔야 되고 하는 또 충전을 또 시켜야 되고 전기를 또 써야 되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를 볼 때 연간 한 4억 400만 원 정도가 저희들 DMFC가 유리하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잔존 가치가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희귀 금속 때문에. 아시겠지만 뭐 수소차 시장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약 한 100조 정도가 돌아가리라고 누구나 다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단순하게 판매자와 말하자면 바이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갖다가 비싼 제품을 쓰게끔 만들어주는 말하자면 파이낸서가 중간에 끼야 되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판매 테슬라가 자동차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게 아니라 온실가스 판매 배출권 지금으로 보자면 약 유로로 40유로 톤당 근데 한 50년 이제 그 탄소가 제로가 되는 그런 그 시기에 가면은 약 한 700불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SFC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연료를 파는 것에 자기들의 굉장한 그 프로핏 모델링이 하나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장 전망은 뭐 아시겠지만 이미 많은 그 컨설팅 업계에서 이미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또 응용 분야가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골프 카트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레인지 익스텐션용에서 상용화에 쓰자. 왜냐하면 배터리는 승용차에는 되겠지만 상용차에는 그러지 않을 거니까 연료 전지를 하자고 했는데 저희들 그 골프 카트를 보고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개념의 골프 카트다. 골프 카트 자체를 소비자 제품으로 만들어 보자. 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걸 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그 골프 카트 업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곧 그게 실현돼 가지고 아마 뉴스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매출액 이렇고요. 자료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우선적으로는 배터리 쪽에서 약간 좀 빨리 일어나고 있고 연료전지가 뒤에 따라오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희들 그 투자의 여기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소 연료전지 특히 DMFC에 대해서는 전 세계 누구보다도 제대로 된 솔루션, 운전 솔루션, 제어 솔루션을 다 드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뉴 엑셀런 NET를 가지고 있는데 NET를 가진 것 자체가 전 세계에서 유명한 연료 전지의 스택들을 다 모아서 효율성을 해보니까 저희들 것이 한 30% 정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것이 됐고 뭐 아까 운전 로직도 그렇고 IoT 향후의 IoT라든가 내지는 AI를 접목시켜서 나갈 수 있는 발전과 방향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은 스타트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은 좀 큽니다. 지금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한 300억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입니다. 예, 저희들은 1994년도에 배터리 팩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토로라에 100% 저희들이 납품하고 있고 소니 에릭슨이라든가 LG에도 저희들이 납품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부터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증명이 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DMFC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가장 양산에 근접해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이게 발표할 것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잠깐 마이크 커버 바꾸는 시간 좀 필요해서 잠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간 이용해서 조금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타이트하게 조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발표 시간은 한 10분을만 하면 꼭 지켜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발표해 주실 지방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로맛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주에너지공사 박성기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제주에너지공사 그린윌 사업처 박성희 팀장입니다. 저희 제주에너지공사는 일단 아시다시피 전국 최초의 이제 에너지 전문 지방 공기업이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일단은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등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전기차 충전 사업,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사업, 그리고 스마트 시티 조성 등의 이제 사업들을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기업부설 연구소에서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도에 내에서 이제 신재생으로 생산한 전력이 지금 남아 도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잉여 전력을 활용한 이제 그린 수소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5.56메가와트 부유식 해상 풍력 실증 사업들을 이제 국책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업은 제가 저희 팀에서 맡고 있는 육해상 풍력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가시화된 이제 육상 풍력인 이제 제주 보로마 풍력 발전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이제 청정, 안정, 성장이라는 지금 핵심 가치를 갖고서 2030년까지 도내 전력 수요 100%를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이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도내 등록 차량의 75%를 이제 친환경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이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요 절감을 23.4% 달성 목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융복한 신산업 육성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이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2012년부터 이제 CFI 2030이라는 이제 계획하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신재생의 사업들이라든가 EV 기반 탄소 저감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의 사업에 대해서 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2030년까지 신재생 목표량은 이제 약 4기가와트가 되고요. 이 계획은 이제 국가 법정 계획인 제구차 전력수 기본 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이제 33.9% 이제 감축하는 것으로 이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신재생 용량의 신재생 발전 비중은 이제 보시는 도표와 같이 이제 30년까지 이제 4기와트 보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저희가 소개시킬 사업은 지금 제주시 구잡 행원리 쪽에 있는 이제 여기서 추진되고 있는 제주 보로맛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고요. 사업 부지는 일단 행원리 마을내 및 목장의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풍황 여건을 보시면은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거의 대부분이 북서풍 방향의 북서풍이 불고요.
허브 높이 저희가 95m 높이에서는 약 연평균 풍속이 7.1m/s로 굉장히 그 바람 저항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설비 용량은 일단은 저희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또 지구 지정 제도라는 게 있어서 육상 풍력은 이제 20메가와트 이상 급이 돼야 이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한 4.2메가와트 5기 정도에서 한 21메가와트로 해서 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예측했을 경우에는 지금 예상 발전량이 약 P75 기준에서 한 52,700메가와트 아워가 되고요. 이는 설비 이용률은 약 28.7%에 달하는 아주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통 연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한전이라든가 이쪽하고는 지금 사전 협의는 다 완료가 됐는데요. 지금 뭐 이란, 이안 나눠져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전철탑 2파이 분기 연계를 통해서 개통 연계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이 사업 외에도 지금 따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제 계획안을 잡았을 때 이란으로 이제 가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지금 해상풍력 사업이 조금 늦게 조금 그 시기적으로 좀 늦는 감이 있어서 별도로 저희 에너지공사에서 운영 중인 이제 북촌 변전소로 연계하는 방안, 이 두 가지 방안으로 지금 개통 연계에 대해서는 세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추정 사업 역시 뭐 1호사 변전소 신설로 갔을 때는 한 660억, 아니면 이안으로 갔을 때는 한 450억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예정자는 현재 그 제주에너지공사가 이제 사업 시행 예정자가 돼 있으면서 지금 현재 그 인허가 절차들을 이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 시행은 저희 에너지공사 그리고 해건리 마을회 그리고 발전공 기업들이 참여하는 SPC 형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그 사업 추진 절차인데요. 제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발전 지구 지정이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사업 후보지 공모를 통해서 이제 마을에서 이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사전 검토를 통해서 입지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선정한 입지를 갖고서 저희가 이제 지구 지정 절차를 이행합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자랑 같이 이제 SPC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정기사업 허가 및 이제 개발사업 승인에 대해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제 권한이 이양이 돼 있어서 이제 풍력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 도지사가 이제 사업을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지구지정 후보지 선정은 2016년 1월에 완료를 했는데요. 일단은 제주도 내 리단이 이제 마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실시해서 요 지금 행원리가 이제 선정이 됐고, 근데 지금 풍력 지구지정 고시는 올해 4월달에 완료가 됐는데 그 간에 이제 조금 마을 내에 좀 사정이 있어서 한 2, 3년간 이제 좀 딜레이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3월에 저희가 그 도의회로부터 이제 지구이정 승인을 받았고요. 4월 1일자로 해서 이제 지구이정 고시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달부터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 그 입안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월 달 중에는 도시계획 심의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시설 결정이 끝나면 이제 정기사업 허가라든가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사항들을 이제 진행을 해서 아마 뭐 늦어도 내년 1월이면은 이제 모든 인허가는 이제 맞춰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 해서 이제 건설 공사는 마무리해서 이제 상업운전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사업 추진 방식인데요. 지금 그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해건리 마을회랑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이제 그 일단 주민 참여형 방식으로 일단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조만간 이제 그 발전 공기업을 이제 공모를 통해서 한 군데 선정해서 이제 SPC를 좀 설립을 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SPC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에너지공사 그리고 행원리 마을에 그다음 발전 공기업 이제 주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건설공사라든지 뭐 나중에 향후에 이제 운영 및 유지 보수는 이제 철저하게 이제 제주 지역 기업으로 해서 이제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뭐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제 주민이 참여하게 되면 이제 우대 가중치를 받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대 가중치는 이제 전액 이제 주민에게 다시 환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 지자체 참여에 따른 이제 우대 가중치도 있습니다. 이제 지자체는 이제 지방 공기업도 이제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가 제주에너지공사가 참여함에 됨에 따라서 받는 이제 0.1 REC는 저희 에너지공사에서 다시 이제 도민에게 환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국적으로 이제 그 풍력 사업 하려고 하면은 이제 주민 수용성 확보가 제일 관건인데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그 처음 그 지구이전 후보지 선정할 때부터 일단은 그 마을로부터 신청을 받을 때 마을 총회 회의록을 좀 제출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 마을 총회를 통해서 이제 승인된 이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민원은 확실히 이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업이 좀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바로 후보지에 선정이 되면은 이제 저희 에너지공사랑 마을 간에 이제 뭐 MOU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 진행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뭐 대응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주민 수용성 부분들을 좀 더 서로 간에 이제 서로 그런 유대 관계를 좀 갖고 가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공사랑 마을 간에 이제 실무 협의회를 이제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이제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제 실무 협의회에서 논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전파를 하고, 실무 협의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이제 뭐 사업 추진 방식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이제 뭐 민원 해소, 그다음에 인허가 이행 점검 등을 이제 마을하고 같이 이제 좀 논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통해서 최대한 이제 민원 발생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사항들을 최대한 이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제 반영을 시키려고 이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업을 통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예상했을 때 지역 경제 파급 효과로는 지금 한 고용 유발 효과는 한 663명 정도 이제 공사기간 동안 발생할 걸로 보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 지원 차원에서는 저희가 뭐 저희 이제 회사 그 내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연간 메가와트당 여기가 지금 마을 부지라서 메가와트당 2천만 원 정도 저희가 마을 지원금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한 21메가와트이기 때문에 연간 한 4억 원 정도의 이제 마을 지원금이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20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약 84억 원이 이제 행원리 마을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마을에서 이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이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배당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0.2 RC 이제 추가 우대 가중치에 대한 수익 이런 것들 다 따지다 보면은 한 1년에 저희가 예상한 한 20억, 30억 가까이 이제 수익을 마을에서 이제 갖고 가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저소음 친환경 단지 개발 기술 단지 조성 이제 기술 개발이라는 이제 국책 과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국내 이제 풍력 발전기 제작사 쪽에서는 이제 소음 저감 기술 통해서 지금 한 기존 풍력 발전기 소음 대비 상당히 많이 소음을 저감시키는 이런 그런 지금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제 국내 제작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지 조성을 통해서 이제 온실가스 저감, 배출 저감 효과를 가져와서 이제 정부의 목표, 정부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 순서는 광주광역시입니다. 전 고체 배터리 상용화 전략에 대한 발표를 주식회사 TDL 김유진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온 주식회사 TDL 김유신 대표입니다. 일단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릴 게 이 소개 자료라는 게 항상 저희가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이번 주 서울에서 열린 전시회 버전으로 좀 영문화되어 있다는 점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예요. 그래서 파우치를 만져보면 약간 말캉말캉한 느낌이 있을 텐데 액체 전해질을 사용해서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라 해서 가운데 분리막과 액체 상태의 전해질을 모두 고체화한 그런 기술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개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 회사는 2004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설립을 한 지 벌써 18년이 됐는데요. 좀 어려 보여도 그래도 거의 50이 다 된 사람입니다. 일단 직전 회사 연구소에서 제가 창업을 했는데 그 캐퍼시터 전에 콘덴서를 만들던 회사였고요. 그래서 내부적인 그 아키텍처가 약간 유사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는 아까 이 전북에 우리 메탄올계의 DMFC 하는 회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요. 저 DMFC도 되게 관심이 많은데 우리 회사는 먼저 SOFC를 2012년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단전지를 만들고 일본에 있는 전시회도 여러 번 다니고 했는데 그 국가별로 연료 전지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시장 트렌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경우에는 SOFC라고 하는 좀 큰 발전형, 분산형 이런 시스템이 좀 더 치고 나가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012년부터 이제 SOFC 단전지 셀을 만드는 기술은 그대로 확보한 채 유사한 산화물계의 전고체 전해질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들을 배터리로 만드는 기술을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 아이템은 저희가 디스플레이 소재 그리고 자동차용 면상 발열체 같은 아이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금년도에 IPO 직전에 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9년도에 저희가 KDB, 포스코를 비롯한 기관 투자가로부터 72억 원 정도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4월에는 KB증권과 주관사 계약 체결, 그리고 올해죠. 이제 기술평가 등급 취득, 그리고 금년도에 시리즈 B 해서 이제 유니드는 우리 칼륨계 그 OCI 그룹의 계열사인데 해서 시리즈 B까지 모두 맞춘 상태고요. 지정감사는 지금 3일 회계법인으로 저희가 지정이 돼서요. 이제 회계감사 통과하면은 저희가 IPO를 가는 그런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리 IPO라 해서 올해 10월 정도에 이제 마지막 투자 유치를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투자 유치를 받은 금액은 현재까지 약 15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요, 그 가운데 사용되는 소재에 따라서 아까 우리 가온셀에서 말씀하신 연료전지의 시스템이 DMFC, PMFC, SOFC로 나눠지듯이 전해질의 경우도 황화물계, 산화물계, 폴리머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 회사의 경우는 산화물과 폴리머를 하이브리드화한 그런 중첩된 아키텍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세 가지 모두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는 산화물 폴리머의 장점들만 가져와서 극복하는 시스템으로 해보자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다 영어로 돼가지고요. 보시면은 푸어, 굿, 베리 굿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루는 소재가 굉장히 적합하다는 거를 나타내는 그런 수치로 봐주시면 되고요. 저기 보시면 위에 빨간색 테두리로 쳐 있는 저 소재가 바로 우리가 취급하는 소재예요. 리튬, 란티늄, 지르코니움이라는 소재인데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합성을 직접 하고요. 사실 저희가 오늘 광주 대표로 오기는 했는데 광주에 이제 기존 아이템 1공장, 2공장이 있고 나주에 사실은 이 아이템은 공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받은 72억에 저희 돈 뭉뚱그려 가지고 지금 그곳에 한 90억 정도가 투자된 공장이 있어요.
사실 이런 아이템을 대기업이 해야지 웬 중소기업이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대기업 LG 에너지 솔루션, SK IET 등 다 우리 회사를 왔다 갔는데요. 전부 놀라고 가세요. 일단 이 정도로 준비된 또 설비까지 전고체에 맞게 픽스된 부분을 보고 놀라고 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특허에 대한 변화인데요. 과거 황화물계 특허가 주류였는데 최근 들어서 산화물계 특허로 특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허나 논문을 보면은 그 기술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채택한 이 산화물과 폴리머계의 기술이 아주 잘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SDI SK의 생산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년 기준으로 70기가와트, 20기가와트, 30기가와트 모두 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투자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형 벤더들이 사실 전고체 배터리로 전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A, B, C, D라고 저희가 언급을 했는데요. 저기에 직접적으로 회사 이름을 언급해버리면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회사의 기술과 지금 현재 국내 그리고 해외 기술들이 어떻게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를 이제 숫자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어떤 소재를 다루느냐, LLTO냐, LGPS나 이런 부분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투자 유치 부분까지도 저희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수치는 실제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성능들을 타 회사와 비교를 한 건데요. 이제 뭐 유튜브, 네이버에 전고체 배터리 검색하시면은요, 뭐 농약 회사 그리고 어떤 화학 케미칼 회사 그리고 2차전지 장비 회사도 너나 할 것 없이 전고체 배터리 하겠다고 요즘 뛰어들고 있어요. 요즘 10개도 넘습니다. 근데 그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액면에 들어가 봤을 때 뭘 준비했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도표가 이런 도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단가를 저희가 BOM을 실제 산정까지 해봤어요. 얼마나 그럼 싸게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느냐를 산정을 했는데 우리 제품 ESS 기준으로요.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했을 때 저 가격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제품은 아까 제주 우리 공사에서 발표하셨는데요. 그 시스템도 분명히 ESS라고 하는 시스템을 탑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저녁에도 바람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산업부와 한전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요. 전고체 인증을 받은 ESS가 탑재된 곳은 REC를 5, 6 이상을 주는 형태로 지금 좀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ESS가 불난 이후로 지금까지 가동률 SOC, SOH를 거의 30% 제한을 걸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100% 안전하기 때문에 가동을 하더라도 그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로드맵은요,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형태로 특허 위주의 이제 로드맵을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에 하나가요. 그 논문에 보면은 SCI급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인용 지수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표준이 되고 우수하다는 뜻인데 우리 특허 중에 특허 하나가 해외든 국내든 산화물계 특허 중에서는 우리 특허를 벗어날 수 없는 특허가 있어요. 그 특허가 지금 뭐 NTS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우수 특허로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산화물 폴리머계의 특허 중에서는 기술력으로는 우수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이제 우리가 매출과 관련된 건데요. 연초에 저희가 가스공사의 모델을 하나 수주를 해가지고요. 7,600만 원 정도의 조달청 계약도 체결을 했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좌측에 셀을 저희는 만듭니다. 배터리 팩을 만들면 이제 그것들을 가져다가 조립하고 하는 것들은 자동차 회사, ESS 패키지 회사의 몫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서울에서 열린 그 넥스트라이즈 전시회 갔다 와서 좋은 수확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인 BMW와 저희가 코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주 독일 본사
그 테크니컬 컨퍼런스 콜을 시작으로 이제 자동차 회사와 첫 연을 맺어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배터리는 산업부의 산업융합 그 제품으로 보시다시피 배터리 파우치와 전해질이 등록이 되었고요. 국방 관련해서도 31사단이죠. 광주 전남을 지키는 31사단과 호흡을 하게 됩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 뭐 타겟 마케팅 등등이 돼 있고요. 해외에 뭐 토요타, 무라타의 그런 기술 수준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큰 파우치형 배터리 말고요. 손톱만한 사이즈의 배터리가 이제 곧 10월경에 저희가 출시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자 부품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우리가 투자를 받아서 구축한 실제 룸이나 여러 환경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배터리의 실제 실물 사진이고요. 네, 배터리의 스펙,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세일즈 계획,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1, 2, 3, 4, 5주는 금년도에 나올 특허인데요. 투표 청구항을 모두 다 블라인드 해놨는데요. 좀 중요한 특허이고요. 이 중에 하나는 어제 추론이 된 그 통지를 또 받았습니다. 이 특허들이 이제 실제 기술을 상용화하는 그러한 노하우에 대한 특허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꽤 중요한 특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 맞췄나요?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션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마지막 발표는 전라남도 주식회사 MCMR이 정경원 대표님께서 탈탄소 시대의 신재생 리딩 기업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MRE의 정경원입니다.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화석 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는 형성되어 있고,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견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포스코 에너지라는 회사에서 그 태양광이나 해상 풍력, 육상 풍력에 대해서 사업 개발부터 EPC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경험을 했었고요. 현재는 그 17년 SM에 입사를 해서 신재생 SM 그룹 내에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SMRE의 SMRE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전체 사업에서 IPP와 O&M을 담당하는 SMRE가 있고요. 그 건설을 담당하는 SMENC가 있고, 그리고 하부 구조물에 대한 설계와 제작, 시공을 하는 해기 SNT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저희가 주요 사업지인 신안지역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안지역은 지금 염전 현황을 보시면 한 1,100만 평 정도의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보면 해상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면적의 22배 정도 되는 넓은 잠재적인 부지가 있고요. 그리고 풍력 자원지도를 보시면 80m 고도로 6.5에서 7m/s가 나오는데, 실제로 저희가 실측을 해보더라도 7.1에서 7.46 정도의 우수한 평균 풍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 발전 시간이 4시간 이상 나오고요. 실제로 나오는 것도 4.3시간 이상 나오는 사업 부지는 넓고, 그리고 풍력 자원과 태양광 자원이 우수한 지역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저희 사업 포트폴리오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 태양광하고 육상 풍력하고 해상 풍력에 대해서 지금 개발 중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총 3.5기가 정도 사업이 완료될 것 같고, 여기에서 저희가 주요 사업을 할 때 2가지 정도를 갖다가 그
포인트를 잡고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 한전 개통하고 송전 솔로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먼저 준비 중이고요. 현재 저희 상단에 보시면 임자도 지역에 총 그 180메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개발하고 있는데 먼저 100메가를 갖다가 착공을 하고 100메가를 갖다가 운남 변전소 부분에다가 연계할 때 180메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뒷단에 오는 80메가 부분은 설치를 할 때 그 사업 리스크가 확 낮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그 밑에 그 신흥풍력이라고 보시는 육상풍력 같은 경우에도 20메가에 지금 착공 중이지만 저 운남 변소에 설치를 할 때는 40메가 이상의 그 송전 솔로가 가능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20메가 이후에 뒤 2단계 사업인 20메가 할 때는 사업 리스크를 확 낮추는 부분,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기 안자 지역이라는 데 보시면 되는데 자라 태양광이라고 24메가가 지금 사업 운전이 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을 할 때 그 주민 수용성을 갖다가 좀 확보하기 위해서 신안군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익 공유제를 갖다가 처음으로 적용한 사업지고요. 저 사업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주민들이 채권형으로 사업에 참여를 해서 현재 상업 운전이 되고 일정 부분의 이익이 공유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총 7개 단지가 저희가 있는데 7개 단지 중에서 2개 단지는 1년치 데이터를 확보해서 지금 600메가 정도의 발전 사업 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나머지 5기는 7월까지 개척기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발전 사업 허가가 나와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해상풍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앞단에 있는 앞장에 말씀드린 그 태양광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송전솔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번하고 2번 단지가 저 빨간색 부분에 더인 한전 주도의 3기가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3기가를 가지고 가까운 지역에 개통이 없어서 그 3, 4, 5 신장성에다가 이 개통을 같이 한전이랑 같이 설치를 해서 저걸 갖다가 그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3번, 4번, 5번, 6번, 7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해서 내년쯤에 발전 사업 허가가 1.6기가 정도 나왔을 때 저희가 이 부분을 옆 주변 단지와 같이 3기가를 같이 모아서 강진으로 같이 송전소를 연계하고 건설비를 분담하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장의 태양광과 같이 주민이익 공유제 관련 부분에서는 이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거고요. 여기서 좀 더 특이한 점은 발전단지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이 송전솔로 지나가는 부분도 현재 그 전남도에서 정부에 건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송전솔로 들어가는 이 주민들도 주민이익 공유제에 참여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해상풍력 저걸 할 사고 문제를 하는데 좀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가 제일 하려고 하고 있는 그 3.5기가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태양광과 육상풍력을 갖다가 사고 운전을 집중하고요. 그 부분을 25년도부터는 이 태양광과 육상풍력을 기준으로 해서 IPO를 하고 26년부터는 그 해상풍력에 대해서 에코티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ESG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으로 발전소 주변 인근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서 자라도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착공하고 있는 임자도 100메가 그리고 무안의 20메가의 태양광 풍력과 육상 풍력을 주민이익 공유제로 금융구조를 마련할 거고요. 그리고 해상 풍력 또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해상 풍력의 개측기를 설치할 때 그 하부 구조물에 설치할 때 그 시공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션 공법이라는 부분을 갖다 적용을 해서 한
공기가 2주에서 뭐 이틀 정도로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어로 활동에 어로 활동에 방해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친환경적인 건설 공법을 갖다가 저희가 계속 도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 3.5기가 정도의 발전 물량을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남도에는 전남형 상생 일자리 창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발주 물량을 가지고 전남도의 상생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해서 지역에 있는 로컬 컨텐츠를 주로 먼저 사용해서 적용할 거고, 그게 그 지역 업체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역량 강화를 통해서 해외 진출하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 파트너 사이고요. 짧게나마 발표를 이제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세션의 발표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QA 세션을 하긴 할 텐데 시간 관계상 한 2개 정도 질의 받아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답변을 해주실 HB 인베스트먼트 이승문 이사님과 인라이트 벤처스 박문수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투자 운영사 위탁 운영사분들인데요. 그 질의가 있으시면 한 2개 정도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전에 질문 없으십니까? 투자 관련된. 네. 네, 그 질문 하나, 마이크 하나만. 예. 바쁘신데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한국판 뉴딜 펀드가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 투자 운용사별로 진행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혹시 오늘 지금 현재 투자금, 제가 알기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계신 걸로 민간 쪽에서 이제 투자금을 유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격적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시작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HB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현재 500억 정도의 펀드를 결성 중에 있고요. 그게 올해 10월, 그러니까 21년 10월 말까지 결성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성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뉴딜 서비스 쪽에 지역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좀 검토해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현재 투자금 규모는 저희가 펀드 사이즈가 한 500억 정도다 보니까 한 10억에서 30억 한 회사당 그렇게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희가 이제 그 지역 기업들과 이제 운용사들을 매칭해 주려고 하는데요. 이런 설명회도 괜찮은데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혹시 좀 있으면 운용사에서 아니면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향후에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쨌든 서울이나 이런 쪽 올라오기가 좀 어렵긴 하실 텐데 대부분의 투자사들이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어떤 간단한 IR 행사나 상담회 같은 것들을 개최한
해서 투자 유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 기업들이 서울에서 뭐 오늘 같은 행사 후에 이제 관심 있는 어떤 투자사 담당자와의 어떤 상담 등을 통해서 조금 투자 관련해서 좀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반대로 이제 지역으로 심사역들이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게 지역 기업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실질적인 투자의 성사라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조금 어떻게 하면 투자가 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약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행사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적절히 조율해서 진행하시는 게 실질적인 어떤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뒤에 질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SMR의 정문현 상무라고 합니다. 일단 발표 잘 들었고요. 투자 기업 선별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수익률이 이제 타겟 수익률이 있고 이제 허들이 되는 수익률이 있을 텐데 이 부분 혹시 알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이제 펀드별로 네, 대부분이 펀드별로 주목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기본적으로 좀 다를 거고요. 일단 먼저 수익률 먼저 설명을 드리면,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펀드를 만들 때 정부에서 좀 제한하는 펀드 수익률이라고 해서 기준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수익률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 기준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저희도 추가적인 펀딩을 운용사들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보통 제안서 낼 때 펀드 수익률이 보통 한 20% 정도 목표를 잡고 제안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심사 기준 이것들은 하우스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투자사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투자 운용사마다 다 다르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라던가 아니면 과거 이제 이력들, 만약에 뭐 심사했는데 그러니까 투자했는데 회사가 좀 뭐 잘못됐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좀 잘 됐으면 그런 것들은 좀 그래도 좀 수월하게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투자사마다 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그 투자 유치를 원하신다고 하면 투자사들의 투자사에 속해 있는 심사역분들을 많이 만나셔서 그런 이제 그 투자사의 현황들을 많이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그럼 여기까지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분께서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딜 펀드와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주 흥미롭고 배움이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모쪼록 이번 행사를 통해서 그 지역균형 뉴딜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투자 기반이 잘 마련되고 지역 경제 활력이 제고되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남권 지역균형 뉴딜 펀드 투자 설명회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영상은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좋은 의견, 정보 나눠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